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싶은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3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죠? 뭐하고 지냈어요? 요즘에 일이 네. 바빠요. 맨날 하는 소리잖아. 맨날 뭐 일을 하니까 그렇지. 좋죠, 일 바쁜 게. 요즘 이 프로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사는 게. 사는 게 그렇다는 것도 맨날 하는 소리잖아. 사는 게 그렇지, 그러면. 좀 신선한 얘기를 좀 해봐요. 신선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분 좋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라. 네. 청취자들 들었을 때 뭐 좀 행복해할 만한 그런 얘기? 행복할 만한 얘기? 네. 집을 사십시오. 집을 사고 싶어요. 나 집을 사고 싶어. 집이 있어요? 집이 있죠. 우리 집은 아닌데, 명의가 아버지 명의이긴 한데, 네.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뭐. 동생이 하나 있으니까 동생과 뭐 나중에 뭐 유상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집값이 좀 뛰었어요? 안 뛰어요, 대구는. 대구는 광역시잖아. 광역시라도 안 뜁니다, 대구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서울 쪽 집은 서울에 사시고요. 하여튼 네. 뭐집 얘기를 말씀드리는 경우도 부동산. 그래서 그런 거죠. 뭐 행복하시는 게 요즘에 또 한국에서 부동산 사신 분들은 아마 돈을 좀 벌지 않았을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렇겠죠? 네, 그렇게 행복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행복하지 못하지만 저 서울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지금 시간에도 자가의 가격은 오르고 있다. 그게 행복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예, 집 있으십니까 어떻게? 제 집? 네. 베트남 하노이에? 아니 그거 없는 거 알고 여기서 한국에서 없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네. 뭐 집은 있는 것 같아요. 집은 있어요? 네, 지금 네. 좀 올랐습니까 어떻게?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엄마 축하해요. 어디요? 그 강북이야, 강남이야, 강서야? 저기 강동? 강서? 강서? 네. 아깝네. 뭐. 강서도 괜찮잖아 근데. 그렇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강동이 좋아요, 강서가 좋아요 근데? 강남이 좋죠. 강남은 좋은 건 알고. 네. 어디가 좋아요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은 네. 강동? 강동? 진짜로? 네. 그 본인이 강동은 구청장으로 좀 별론 것 같고. 본인이 구청장으로 출마한다 하면 강동에 나갈 거예요, 강서로 나갈 거예요? 난 강서에 나가지. 강서래? 네네. 왜? 그 동네 그거라서? 뭔가 그 강서가 좀 정겨워. 아까는 뭐 강동이 좋다면서. 집값은 강동이 많이 뛰지 않았나. 근데 잘 그래요?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몰라요? 사람인데. 이래봬도 시민권은 제가 서울 시민권인데 호적등본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요? 세탁기 그렇죠. 돌리지 마십시오. 선거를 전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에서요? 그렇죠. 서울시장 뽑는 사람입니다. 진짜요? 네네. 이명박 뽑았습니까? 에이, 그때는 서울 시민 아니었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부터 뽑았어요 어떻게? 그때는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투표를 안 했구만. 투표는 항상 하는 사람인데 네. 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제가 서울 시민이 되고 나서부터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대기업 서울에 있었잖아요. 대기업 다닐 때. 그랬죠. 그때 있었잖아. 그때는 선거를 안 했던 것 같아. 제가 그때 서울에 체류했던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당시 선거가 없었고, 선거는 해외에서 하는데 지방선거를 부재자 선거를 안 하잖아. 안 하지. 네. 그래서 선거를 맞아, 못했던 맞아.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담이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뭐 그렇죠. 오늘 무슨 방송이죠 그럼 저희 오늘 주제가? 저희가 지금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중요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짧게 광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지? ISO 인증, ISO 인증? 그게 뭐야? 품질, 환경, 안전보건, 식품 경영의 부패 방지까지 국제적으로 시스템을 인정받는 거지. ISO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아? 제3자 인증으로 신뢰가 생기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어 수출을 하려면 필수이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도 인증이 가능해? 물론이지. 베트남에 제일 먼저 진출한 기술사 인증원이 있잖아. 서울은 물론 하노이, 호치민에 지사가 있고 베트남인 심사원과 한국인 직원이 상주한다고. 베트남에서 무료로 관련 교육도 진행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대. 그래? 빨리 연락해봐야겠는걸? 인증, 그 이상의 가치, 기술사 인증원.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최고의 인증 파트너 기술사 인증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베트남 전화번호 024-7106-9001. 엄 사장 이 광고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 본인이 찍고 굉장히 흡족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잘 나왔어 광고가. 아주 만족스러워. 신이 나가지고 아주 기술사 인증원이 있잖아. 여러분들 인증
그 이상의 가치. 좋죠. 제가 뭐 저한테 스폰을 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든 거 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베트남이 또 특히 중에 그 공증과 인증에 대해서 아주 이 친구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그러니까요. 이 나라 헌법도 공증을 받아서 깨만 붙이면서 일을 해보면 아시는데 공증이란 걸 엄청 많이 받고 원본을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참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었대요. 베트남에는 원본 이후로 뭐 서류를 받는 거는 무조건 원본 받는 뭐라고? 반싸워 받아야 돼. 무조건 다 공증을 받아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 결제 그냥 전자결제를 하면 다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기 저희 클라이언트 한 분이 계신데 그 지금 서류 하나를 받는데 이제 한국에서 EMS로 원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나라가 이제 보면 굉장히 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이 나라가. 여기서 제가 이제 한국에 베트남 분들이 한국 가려면 좀 비자가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는 거는 그래도 좀 단순한 편인데 네. 그거 한번 하려고 치면은 일단 뭐 비자 받는데 서류 시간이 한 8일 정도 걸려요. 워킹데이 기준으로. 그리고 그 8일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전에 받아야 되는 서류들을 막 한국에서 전부 다 원본을 가져와야 돼. 야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빡세요. 미국도 그런가?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살다 왔잖아요, 당신. 근데 미국에 살면서 뭐 비자 서류 떼고 그럴 일은 없었으니까.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알아? 그 살다 왔잖아요, 거기. 살았을 뿐이지. 아, 그러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자 받아 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뭐 그랬죠. 아, 그래요? 다 정부에서 받아줬으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인증이 중요하다. 네, 중요합니다, 굉장히. 네, 여러분들 이 나라 인증 굉장히 받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네. 꼭 그 기술사 인증원 잊지 말고 선택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셔야 저희도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이번 부동산 특집 방송이 기술사 인증원에서 특별히 요청해서 저희가 네, 사실은 특별히 저희도 관심이 많고. 그렇죠.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거죠. 저희 돈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그건 끝났잖아, 사실 이제. 아니 끝나지는 않지. 또 다시 또 언제 또 불타오를지 모르지만. 돈 넣어놨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네네네. 주식 어때요, 저희? 주식은 지금 베트남 저희 비나밀크에 좀 들어가 있고 네. 또 빙그룹에 좀 들어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유를 안 먹나? 산도.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식 경기가 빨리 떠올라야 할 텐데 네. 제 부동산 할 돈은 없고 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또 관심이 많죠. 사실은 저희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뭐 저희도 광고주께서 의뢰를 하셨고.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 네. 진짜 많이 관심 있으셨는데 네. 기술사 인증원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저도 귀한 게스트 모셔가지고 사실은 저도 요즘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 낮에 돌아다니면은 등산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셔요, 동네에. 한국 분들이죠, 그러면? 한국 분들이 절대 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위치에서 관광을 오셔가지고 다들 집을 많이 보고 가시더라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뭐랄까 투자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새로운 또 해외 투자처럼 각광받고 있고 베트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베트남 부동산에서 좀 알면은 좀 재미지 않겠냐. 그렇죠. 네, 다들 베트남 돈 많이 버시라고. 부동산은 한 번에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러 회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시장 기초편 비기너, 그렇죠. 스타터, 부동산의 정석, 정석, 부동산 개념 원리 송문 기본요. 하여튼 뭐 그런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서두가 길었는데 바로 시작합시다. 바로 시작합시다. 네. 저희가 오늘 부동산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임포턴트한 게스트를 한 명 네. 모셨죠. 간만에 또 저희 또 외부 게스트 모셔가지고 원래는 2%가 이 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또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 업장을 열면서부터 굉장히 네. 이게 공부할 게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부동산 바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준비하였고 네. 현업으로 또 뛰고 계신 현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베트남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계시죠.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청정원 선생님 네, 모셨습니다. 네. 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 부동산에서 외국인 부서 파트를 맡고 있는 청정원이라고 네, 합니다. 네. 청정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보통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자격증 가진 계신 분도 없는데 그렇죠. 네, 업을 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베트남에서 부동산 하시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어떻게 다른 게 할 게 많잖아요, 사실 여기서. 네, 베트남은 기회가 무궁무진한 나라죠. 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언어 교육도 했었고요. 아 베트남어를 가르치신 건가요? 한국어를 가르치신 건가요? 둘 다 했습니다. 베트남어도 가르쳤고 네. 한국어도 베트남 사람들한테 가르쳤고 아니면 뭐 통역도 했었고요. 약간 그런 언어 쪽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베트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따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업에서 조금 몸을 담그고 싶다는 생각과 일단은 네.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좀 전반적으로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건 개인마다 너무 입장이 달라가지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청정원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그거 물어보는데 집이 베트남- 몇 채 있으세요 여기? 집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럼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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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살면서 나는 사지 않는다. 네. 어. 베트남이 사실 아파트보다는 네. 만약에 조금 약간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땅을 사시는 게 좋으세요. 땅을 살 수 있어요? 땅을 살 수 한국은? 네, 외국인도 땅을 사실 수 있는데 어. 회사를 끼고 투자는 가능하세요. 그렇죠. 네, 개인이 사실 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 수는 없지만 뭐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시고서- 통해서 네, 맞습니다. 기한은 50년이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외국인도 사실 수 있고 기한 연장까지 한 번 해서 네. 총 100년까지 소유 가능하세요. 땅을 사야겠네 그러면. 땅을 사라. 아니시면 땅이 조금 너무 이렇게 갭이 크시면 네. 주택이나 아니면 빌라에 투자하실 것을 근데 주택이나 추천. 빌라도 개인이 소유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이나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빌라도 요즘에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세요. 총 분양에서 30%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으세요. 네. 일단 뭐 이건 일단 뭐 좀 네,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뒤에 뭐 전체적으로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은 네. 길게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그렇죠. 길게 보면 모두가 죽죠. 대답을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길게는 그렇죠. 네. 길게 보면은 100년을 보면 있었던 부동산도 너무 날아가죠. 길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길게는 한 10년. 10년. 10년에서 20년. 저희 주식 시장도 저희 주식도 10년을 보면은 올라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살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처럼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시는 장기적인 투자처로 사실 베트남에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약간 미련도 있으시고 투자를 함으로써 약간 금액이 높아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세요. 근데 베트남 시장은 지금 임대로 더 많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 임대 쪽이시라면 네. 짧게라도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트남이 은행 이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는 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임대 수익보다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공실이 날 확률도 있고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한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정적으로 촥촥촥 돈을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트남 부동산이 올라야지만 이익을 벌 수가 있는 건데 베트남 부동산이 이렇게 뭐 중국의 상해나 이런 데처럼 오를 거냐? 그거에는 또 이제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문가들 또 사이에서도 거주용 목적은 좋지만 투자용 목적으로는 뭐 비추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봐가지고 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곤 했어요 지금 여기 하노이 기준으로. 부동산 한 2년 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쯤이면 이제 아파트를 받고 인테리어도 하시고 이렇게 네. 임대를 주실 준비도 하고 계세요. 그때랑 비교해서 작게는 5%에서 높게는 30%까지 오른 곳도 있고요. 사실 그거는 주변 상권이나 네. 지역이나 약간 유동인구 많은 요소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밖에 안 올랐네요. 네. 2년에 30%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30%면 많지만 5%면 많지는 않은 거지. 그죠. 왜냐면 5%면 은행이 그죠. 1년에 7%씩 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집값이 오르고 어쨌든 간에 보통 투자를 하면은 자가를 안 하고 다 임대를 주잖아요 사실은. 네. 그 수익 생각하면은 5%도 뭐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30% 우리 30%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그러면 좋지만 또 인생이 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맥시멈 보고 가면은 항상 반도 못 따라가니까. 어쨌건 뭐 근데 꼬라박지 난다는 얘기잖아 일단 맞죠?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었죠. 마이너스는 그렇게는 많이 안 나세요. 보통은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산 금액에 최초 분양가보다는 조금 높게 받으실 수는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높은 금액으로 매매는 힘드세요. 왜냐하면은 베트남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사방팔방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파트도 많고 여기는 땅덩어리가 큰 나라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좀 하노이 쪽은 집을 살만하다 생각하는 게 어쨌든 간에 아무리 땅이 크고 사람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지금 베트남이 도시화가 좀 덜 진행돼가지고 실제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살 집도 많이 적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왜냐면 다들 돈을 벌러 하노이에 오고 하노이 금방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은 하노이나 호치민 쪽에 어쨌든 간에 좀 캐피털 같은 데는 사놓으면은 언젠간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은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뭐 지방에 집값이 싸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 서울은 살려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무조건 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도 네. 베트남의 도시화율을 얘기를 따지더라고요. 굉장히 비율이 낮다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뭐 거의 뭐 80, 90%에 이르는데 베트남은 뭐 30%, 네.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시골에 있는 인구들은 계속 이촌향도 현상이 그렇죠.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왔을 때는 결국은 살 곳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저렴한 레벨에서는 살 곳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 이 나라 사람들의 삶도 고급화되고 경제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고급 주택에 대한 소요가 높아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투자했던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네.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베트남 분들이 오시면은 베트남 현지 분들이 투자하시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억, 적게는 9천부터 시작합니다. 요거는 한국 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 돈으로 9천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한 거의 3년 정도 지어진 건물이고요. 방 2개짜리. 위치가 어디예요, 근데? 거기는 외교단지 아, 쪽. 그쪽에. 네, 외교단지 옆에 공항 가는 길에. 1억 정도라. 네, 방 2개, 화장실 2개, 70제곱미터 정도는 9천에서 1억 정도면 구매를 가능하세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 사실 소득 수준이 한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안 되죠, 사실. 사실 안 되죠. 네. 그 엄밀히 네, 따지면 그죠? GDP로 쳐면은 10분의 2,500불이 안 안 되죠. 되니까 네. 한국이 10분의 1이 안 되는 겁니다. 10분의 1은 되지 않아? 10분의 1이 안 되죠. 한국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벌써? 네, 이야, 넘었습니다. 씨, 대단하네. 물론 뭐 달러 환율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3만 불이 현재는 넘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사람들은 사실 GDP도 그렇게 맞긴 맞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제가 보면은 직업을 3-4개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임대도 하고요. 많이 아니면 하죠. 페이스북 통해서 판매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수익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이거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린이라고 삼성 쪽에 있는 그 동네가 있는데 하노이에서 차 타면 1시간 정도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세무 쪽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은 저기 뭐 주로 쓰는 업체가 베트남 업체가 한두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같은 경우는 약간 회계 심사라든지 이런 회계 프로세스가 되게 뭐랄까 좀 거칠다고 하죠. 솔직히 좀 깐깐하게 보고 하는데 왜 그 베트남 업체에서 모든 한국 업체들을 다 회계 사무실을 맡기냐고 하면 거기 세관 공무원이 거기 장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방린이라는 동네에 있는 세관이 아니지 뭐 세무서에 있는 높은 사람이 자기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게 자기가 이제 그 자기네 회사에서 세무 컨설팅이라는 세무 일을 받으면은 뒤를 봐준다는 거지. 그 대놓고 아니 그냥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공무원이라든지 좀 있는 사람들은 300불 이상을 벌죠. 사실은 소득신고는 300불로 하지만.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되거든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국 같은 경우는 사업체를 못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이름으로 법인이라든지 회사를 차릴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지키는 수익이나 좀 차이가 나지 않냐라는 거는 뭐. 예. 네. 저희가 지금 좀 본격적으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저희가 뭐 한쪽으로 좋다 나쁘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또 그렇고 그렇게 일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은 것 같아서 네. 좀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나눠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고 이후에 또 부정적인 얘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얘기는 만약에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시게 되시면 특히 쭝아나 미딩 등 한인타운에 투자를 하시게 되시면 주변 학군도 좋고 위치도 좋고 주변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으로 정말 많이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되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 시장을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베트남에서 사업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주 목적으로 계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은 5년에서 10년 이상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투자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돈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주위에도 보면은 피장 사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사실. 그 중간에 분양권 사가지고 네네. 뭐 저희도 뭐 우리 아는 지인들인데 그렇죠. 뭐 그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집값은 뭐 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부동산은 불패고 사실은 뭐 이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오신 저희 그 청취자분 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그 본인께서 가장 후회하시는 게 중국에서 12년을 계셨는데 베이징에 땅을 안 산 거다. 아파트 안 샀다. 그래서 저보고 계속 말씀하시면 그 2%는 꼭 땅을 사시고 아파트를 사시라. 나 중국의 상황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하노이에서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베이징에서 중국 사람들이 30만 원, 40만 원 받을 때 베이징에도 그때는 아파트가 9천만 원, 1억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왔을 때 다 그 생각을 했대요. 얘 중국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 1억짜리 아파트를 사냐. 라고 했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니까 다 20억씩 한대요 지금 그게. 그래서 베트남은 인구 숫자가 그만큼 안 되니까 20억까지는 물론 안 오르겠죠. 20배씩 오를 것 같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한 10년쯤 지나면은 2배 이상의 차익은 가져가지 않겠냐는 게 저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여기도. 그리고 되게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나라가 빨리빨리 뭔가. 그리고 또 그 공산권 정권의 그 특이성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돈 세탁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 꼬불친 돈을 현물화 시키는데 부동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중국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중국도 예전에 보니까 다들 뒷돈 받은 거를 이제 그걸 장부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다 부동산으로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올랐고. 여기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 화폐 개혁을 대비하기 위해서 건물을 많이 짓는다라는 그 도시계단 같은 얘기들이. 네. 네, 뭐 그랬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어차피 뭐 올라가잖아요. 재미긴 다. 그럼 뭐 부동산 시장의 나쁜 전망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이유를 보면은 또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유? 사실 베트남이 나라 자체가 시스템이 정확히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간 위험 요소가 있으세요. 제가 베트남 뉴스를 항상 챙겨보는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5층까지 지어졌다가 투자 금액이 없으니까 정부 측에서 그냥 없애버리라. 그런 아파트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아,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난 케이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사실 빈그룹이나 조금 약간 떤황민 아니면은 뭐 선샤인그룹 이렇게 약간 대형 건설회사 겸 투자 그룹에서는 약간 외국인을 위한 컨설팅이나 아니면 계약 이런 게 조금은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거기 빼고 다른 곳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좀 개인 자회사도 있지만 그런 데서는 조금 약간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은 베트남어가 안 되시면은 조금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왜냐면은 아파트 자체가 1억, 2억, 3억 이렇게 큰 투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정확히 아시고 내가 어디다 사인을 하시는지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아셔야 되는데 언어 때문에 언어나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이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게 단점일 수가 있죠. 베트남이 실제로 그렇죠. 베트남 부동산법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 그죠. 그리고 도시개발 이런 게 자주 바뀌잖아요. 많이 바뀝니다. 도로를 짓는다고 해놓고 도로를 안 짓거나. 왜냐면 일례로 지금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지금 베트남에는 지금 지상철이 다니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맞잖아요. 지금 도시계획 처음에 발표한 상태라면 2018년도면은 지금 우리가 지상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어야 되는데 알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지는데 아무것도 지는 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지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되게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정부가 체계가 없다 보니까 엉망으로 바뀌죠. 그래서 뭐 일례로 저도 들은 건데 한국의 D 그룹에서 그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고급 아파트를 한 10년 전으로 기억하나? 얼추 10년 전에 이제 이거를 여기 짓기로 했대요. 그래서 뭐 분양가를 뭐 몇십억씩 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거 안 그래도 오늘 오토바이 타면서 지나갔거든요. 거기를. 거기가 지금 황폐화가 되어 있어요. 그 왜냐면은 두산에서 그거 두산이죠. 두산을 얘기합시다. 두산이라 하더라고요. 네, 두산.
그 드산에서 그걸 해서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가 말을 바꿨더라고. 앞에 도로가 나가야 되고 이제 원래는 그 지상철이 지나가고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거기 입지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말을 싹 바꿨다 그러더라고. 이제 뭐 도로도 안 내주고 이제 막 중간에 약간 뭐 정책적으로 이제 뒤흔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나가서 보니까 거기 약간 그 흉물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안 짓고 있는 안 건가요? 짓고 있어요 지금 거기. 그래서 지금 또 법정 소송 중이다라고 하는데 뭐 아시는 그 정부 상대로 어떻게 이겨요 지금 감히 그 회사 따위가 지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건 되게 좀 염두를 두셔야 된다. 그래도 그런 투자에는 네. 그래도 베트남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사실은 외국인들 투자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죠. 왜냐면 네.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권유하는 추세입니다. 권장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만약에 평균 도시에서 받는 이런 월급이 거의 40에서 50만 원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베트남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근데 고급 아파트의 경우는 최초 분양가가 1억 5천이세요. 고급 그렇죠. 아파트. 최초 분양가가 1억 5천이세요. 세금까지 다 포함하시고. 1억 5천 정도면 방 2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조금 약간 비싸게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분양 같은 경우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지 못하고 투자를 못하니까 또 외국인들한테 권장을 하고 외국인이 잘 투자를 할 수 있게 정책들을 외국인을 위해서 많이 바꾸는 추세죠. 근데 현재 그 외국인이 투자가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이제 뭐 신규 아파트의 30% 네, 한도 맞습니다. 내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30%는 외국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자국민을 위한 70%가 해결이 잘 되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저희가 현지 회사다 보니까 저희 현지 회사 손님분들의 80% 이상이 베트남 분들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매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선호하는 단지는 교통보다는 학교. 그분들은 약간 오토바이. 학군 입지가 좋다, 중요하다. 학군 아니면 주변에 약간 뭐 공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생활 여건이 좋은 곳.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교통의 입지보다는 학군이나 네, 주변에 뭐 공원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먼 미래에 베트남 사람들이 찾아올 곳을 선점하는.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뀔 것 같아. 왜냐면 여기도 차를 몰기 시작하면 그죠.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봐야 돼요. 지금.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만 뭐 지- 제가 들었던 얘기도 아직까지는 베트남에 지상철, 지하철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잘 개념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지금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저기 지금 여기 생길 텐데 저 스테이션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편점을 내야 된다. 네, 수십 번, 수백 번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죠. 그렇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게 사실은 요즘에 저도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다니니까 네. 한국인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가 있죠. 예를 들면 그죠. 미딩이나 중화 쪽에 뭐 이제 뭐 예를 뭐 실명을 거론하자면은 이제 뭐 이게 뭐 빈홈이라든지 요런 데 같은 네. 경우는 한국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좋죠. 사실 돈 있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위치의 아파트들이 있어요. 사실은 로컬 아파트인데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베트남 한국 부동산도 그렇고 외국인한테 분양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한테 판매를 할 수 있게 지정을 한 아파트는 사실 많지 않은 거죠. 그 20개 뭐 정도?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베트남 정부에서 임의로 그냥 찍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임의로는 아니고요. 약간 땅의 지역이랑도 연관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정부 예를 들어서 공안청, 네. 공안부 거기는 네. 몽사니까 그런 쪽들은 정부에서 지정을 한 곳이라서요. 네. 외국인은 아예 투자가 불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특수한 지역들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공안청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는 사실은 그럴 것 같아. 나라도 내가 베트남 정부 관계자라도 옆에 외국인들 있으면 찝찝하잖아. 뭐 도청을 하는지 뭐 약을 타는지 모르니까 애들이. 근데 그런 게 말고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 노선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분양가를 찾아보면은 베트남 사람들
이 살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1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1억 밑에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치도 굉장히 좋고 거기는 왜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위치는 괜찮아요. 아파트는 별론데 왜냐면 제가 그 1년 반 전에 거기를 들어가면서 부동산한테 물어봤어요. 베트남 부동산한테 이 아파트 얼마냐라고 하니까 방 2개짜리로 5천이면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빈 그룹이나 그런 되게 대형 건설사들이 주는 외국인 분양 아파트 말고 제가 사는 여기 한 2동짜리 그냥 로컬식으로 지은 뭐 세떼 시리즈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아예 못 사는 거죠. 외국 아예 못 사세요.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네. 근데 그런 데는 보면은 뭐 보통 이제 허름한 베트남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는 거고 뭐 최신 한국 사람들이 살만한 아파트들은 다 외국인 물량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 없잖아. 고급 아파트. 거긴 한국 사람이 살만 하지 않다고 얘기하기 살아요 좀 지금. 미안하고. 나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얼마 전에 나 지금 1년 반 만에 처음 만났어 엘리베이터에서. 반가웠겠다. 근데 방금 말 안 하자. 한국 사람들끼리 또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센서가 많이 얘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사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정부 계획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베트남에서 고급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해요. 네. 그게 추세기도 하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보다는 외국인이 고급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권장을 하는 거죠. 약간 중국 아파트를 하게 되면은 자국민 보호가 안 돼요. 왜냐면 외국인이 다 사버려요. 너무 싸니까. 왜냐면 저도 생각에 네. 제가 돈이 있으면은 제가 사는 집을 2채를 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래서 저희 그 경남 빌딩이랑도 거리가 가깝고 도로도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다른 데가 30% 오르면은 여기는 분명히 50%씩 오를 거예요. 왜냐면은 가격이 싸기 싸니까. 때니까. 더 오르죠. 네, 더 오르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국민 보호 때문에 아마. 네, 위치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 훨씬 좋아요. 위치가 네. 정말 좋아요. 현지인을 만나서 결혼하신 다음에 사세요. 그건 와이프 명의면은 큰일 나요 또. 아 또 그런가? 큰일 나요 제가 그런 거 잘못했다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현지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시잖아요 부동산에. 네. 그러면 현지인들이 그런 고급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외국인 손님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은근히 많으세요, 베트남에. 프로세스를 한번 물어봅시다. 집을 샀어요 이제. 엄 사장이 이제 여기 이제 네. 와가지고 집을 산다고 와가지고 이 아파트 괜찮겠다 계약을 하면은 네.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엄 사장님이 네. 오셔가지고 네. 베트남 부동산 이렇게 보셨어요. 예. 분양되는 아파트를 보시고 여기 되게 괜찮다 네.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싶으시면 예치금을 먼저 넣으셔야죠. 예치금, 계약금. 네,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50만 원에서 500만 500만 원 원. 정도. 보통 500만 원 받더라고요. 1억 돈 네. 정도. 500만 원 정도면 빈그룹이나 아니면 네. 좀 약간 대형 업체. 대형 업체들은 그렇고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쪽들은 250에서 300만 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투자자 측에서 10%를 10번을 나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할부죠, 이제 돈을- 할부. 네, 할부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외국인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없죠. 한 번에 네. 돈을 가져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나눠서 가져올 수 나눠서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약간 뭐 선물이나 아니면은 뭐 할인이나 그런 거는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딱 그걸 예를 들면 10번을 완납을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가 제 소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임대로 이제 그죠? 50년 임대로 해서 네, 50년 임대로 제 소유가 되고 네. 그 뭐 2% 유지 보수비 아니면 0.65%뭐 세금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몇 프로예요, 그럼 보통? 세금이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총 금액의 10%가 세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2억짜리 집을 사면은 총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나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근데 아파트 가격에 다 묻어놓더라고, 그걸 그냥. 그러니까 1억 네, 1천만 다 원이면은 묻어서 그렇게 보통 뭐 말씀하시죠. 집값은 1억인데 보통 그냥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해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 금액이 1년에 5만 불입니다.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좀 나눠서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들고 오시거나 아니시면은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그렇죠. 환을 이렇게 거래하는 거죠.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하시거나 그런 약간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럼 이제 50년 동안 이제 임대권이 있고 50년이 지나고 나면 한 번 더 갱신이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그것도 가능한데요. 네. 만약에 50년 소유가 가능하세요. 50년 소유가 가능하신데 아파트에 지내시다 보면 길게 사시면 한 10년, 20년 정도 될까요? 그렇죠. 50년 어떻게 깔아보면 됩니까? 50년은 정말 길어요. 그래서 20년 정도 지내시다가 매매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는 만약에 이렇게 엄 사장님께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20년을 살았어요. 네. 그럼 30년 소유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은 뒷사람은 어떻게 30년이에요? 네, 베트남 사람도요? 네, 한 채당 50년. 베트남 사람이 해도 다시 이게 베트남 사람에게 넘어가면 저는 이게 리셋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건 저희는 외국인. 네, 외국인끼리에서는 그죠. 이제 그 연한이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네네. 남아있는 것만 받으시는 거죠. 사실은 50년이라는 게 거의 연겁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거는 의미가 그렇죠. 없다고 봐요. 반백년이면은 우리 인생의 50% 이상 아닙니까? 지금부터 50년이라 생각하면 6.25 전쟁이에요 사실. 맞잖아. 그렇게 되나? 그래, 그 이유네 그래도. 그러니까 네. 50년 맞잖아. 맞나? 그렇진 않죠. 1960년대니까 6.25 전쟁 때잖아. 6.25 전쟁 때가 1960년대인가? 60년대냐? 제가 이과를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알코올 심해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럼 긴 시간이다. 긴 시간이다. 베트남 사람한테도 판매는 가능하죠 그러면. 그게. 당연하죠. 그럼 그게 30% TO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채 중에 30%는 TO가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모든 네. 외국인 사는 아파트마다. 그런데 제가 30번째로 집을 샀어요 마지막으로. 네.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러면 베트남 사람한테 이걸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 아파트가 지금 29채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예를 들면은 그냥 뜬금없는 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네, 외국인이 구매 가능하세요. 그럼 그 한 자리를 또 살 수 네, 있는 거고. 외국인이 구매 가능하세요. 그러면 한 층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 하나가 1층부터 10층까지가 있으면은 30%를 고르기 위해서 그냥 선착순으로 3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딱 3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외국인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로열층이나 로얄층이나 아예 네. 그 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정해져 있는 곳이 더 많아요. 그럼 로얄층이 만약 현지인이 거기를 확보해 버리면은 외국인이 30%가 안 찼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네요? 현지인은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 뭐라 해야 되죠?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아파트 여기가 싸고 그래서 외국인이 30명이 들어가고 싶은데 베트남 사람들이 99명이 들어가가지고 한 채가 남으면은 그럼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죠. 그렇구나. 왜냐면 또 그럼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는 층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네.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16층에서 20층 사이를 제일 선호한다고 네, 저를 들었는데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 소방차가 16층 이상 못 올라간대요. 불이 나면. 고가사다리 있잖아. 네. 그냥 카더라는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못 그래서 올라가는데 왜 선호해? 그러니까 16층까지는 이제 이게 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사다리로 올라가니까 있잖아 불 끄러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은 막 30층, 40층 고층 좋아하잖아요. 베트남 네. 사람들 선호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16층 이하를 선호하는 네, 뭐 16층에서 20층 그 정도 이제 그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제일 높으니까 네. 한국 사람을 보면 16층 가면 중간층이잖아 사실 아파트에서 20층짜리 보면은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 뭔가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유가 뭐 그런 얘기가 이유가 될 있더라고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소방차가 많이 안 올라간대 이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조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네. 그리고 여유 있는 돈이 있어. 네. 뭐 한 5억 정도 있다고 칩시다. 네. 그냥 뒹굴려도 되는 돈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베트남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트남에 넘어와서 그냥 미딩이나 뭐 이런 저기 그 품행에 있는 부동산 찾아간 다음에 보여주세요 해서 가서 부동산을 믿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오시면은 보통 투어 같은 걸 많이 하세요. 부동산 투어. 네, 부동산 투어 같은 걸 먼저 하시고 분양하는 곳에 대한 아파트 정보를 받으시고요. 네. 그때 딱 느낌이 오시는 그런 분양 아파트가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예치금
을 걸으시고 계약을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고 한국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기한에 따라 돈을 넣으면 되는 거고. 돈을 해외 송금으로 하시면 되세요. 판매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다시 팔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엄 사장님 집을 샀다가 이제 1,000만 원짜리 집이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0만 원에 팔으라고 제 친구가 저한테 2,000만 원 팔았으면은 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혹시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베트남 정부에 베트남 정부한테 돈을 내야 돼요? 아니면 한국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양도소득세 예를 말씀하시는 들면 예 거죠? 그렇죠. 네, 양도소득세는 양쪽으로 내셔야 됩니다. 근데 네. 이런 말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방송 그러니까- 굿모닝 비엔남. 베트남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세금을 내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나라가 해준 게 없거든요. 나라가 해준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 한국에 집이 있는데 베트남에도 사고 싶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보내시는 그런 얘가 루트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응. 돈 세탁이라고 하죠 전문용어. 알고 있기로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도 국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거 신고를 안 하는 거죠? 네. 네. 돈 세탁을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론 우리 엄사장이나 이프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 쇼핑을 하고 오시잖아요. 나 3개 샀다. 이번에 4개 샀다. 여행 와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이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와서 사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그 사람들은 실제 거주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거 임대를 줘야 되는데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그거에 따른 뭐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관리는 보통 부동산 회사에서 분양을 하게 되시면요. 네. 보통 1년 정도는 관리를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1년 후에도 만약에 계속 해외에 계시거나 관리가 안 되시면 서비스 비용 같은 거를 네. 연락 달라고 하세요 그냥 방금. 연락 달라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네. 대놓고 보통 하세요.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부동산도 다 그렇고. 공실이 안 나게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오거나 나가는 네, 것들을 왜냐면은- 현지에서 다 관리를 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받는 거죠. 네, 그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동산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방 이런 데는 임대 관리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잘 발달돼 근데 그런 있는데 비용이 이를테면 뭐 요금이 부동산 임대료로 우리가 100만 원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서비스 비용으로 내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뭐 업체마다 다를 수 있겠고 업체마다 하지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2% 2%? 1%에서 2% 정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많아요. 적은데 굉장히. 한 달에 관리를 해준다는 게 그러면은 청소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관리 그런 것들은 되게 아파트에 지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것저것 많아요. 뭐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물 새는 거, 뭐 전기 갑자기 나가거나 아니면은 공실이 발생했을 때 손님을 데려왔을 때 네. 약간 그런 해결 같은 거를 다 도와드린 거죠. 전반적인 거를 다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 역할을 대행해야 되는데 대행해 그거를 드리는 거죠. 100만 원짜리 임대료 아파트에서 1, 2만 원 받고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단가가 너무. 뭐 서비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죠. 막 서비스도 나누는 거죠. 약간 기초적인 서비스, 중간적인 서비스, 뭐 이렇게 뭐. 좀 심화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이 좀 비싸게 되는 거고. 뭐 약간 그렇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아파트 잘 지어요 사람들이. 베트남.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많았잖아요 그 부실공사 이런 거에서. 삼풍백화점. 네, 왜냐면은 최근에 들었던 중화의 그 디모식 아파트가 그거 지금 평수랑 그 사이즈가 너무 다 안 맞는다고 진짜 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냐면은 말씀드리면 청취자분한테 100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면 뻥점 못하면 그게 9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런 일이 많죠 여기 지금. 그래서 눈속임을 하는 거죠. 약간 다 지어졌는데 네. 입주를 안 시키는 아파트도 있어요. 아 그래요? 부실 공사로 인해서 정부에서 매 분기마다 네. 이 검사를 하는데요. 네. 그때 이렇게 기준치에 미달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안전 기준치라고 하죠. 네. 그런 데는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면 거기 묻힌 돈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가는 거지 그냥. 그냥 그대로. 아니. 그런 아파트는 싸겠네. 나 거기 살까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어차피 나 한 명 산다고 무너지진 않을 거고. 뭐 살게 해주지 않는 데잖아. 돈 주면 안 되나?
위험하기 때문에. 죽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도 현대과학기술 사이언스를 믿게 되면 저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뉴스 같은데 다 올려놓으세요. 약간 부실 아파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수공사 들어갈 거다 뭐 약간 이런 것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2부 방송에서 만나요. 굿모닝 비엠남, 안녕.